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 네, 오늘 문법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법 때문에 스피킹이 느려지고 스피킹이 방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오늘은 문법의 효용, 그리고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자꾸 만들지 말고 각 문법 사항에서 나한테 중요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그런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한번 문법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법의 효용을 크게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요.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구분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보의 효과적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익숙한 문장의 O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분하는 그 내용 있죠. 그걸 살펴본다면 1, 2, 3, 4형식보다 특히 문장의 5번째 형식,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 그 5번째 형식을 좀 눈여겨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제안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을 할 때 I think that your proposal is hard to accept, 이렇게 think 다음에 that절을 넣어서 좀 길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5형식 구문을 사용한다면 I find your proposal unacceptable, 나는 당신의 proposal이 unacceptable 하다 하고 find, 이런 경우 find는 발견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도 뜻이 되겠죠. 그래서 your proposal is hard to accept라는 긴 문장을 쓸 필요 없이 proposal이라는 그 목적어 뒤에다가 unacceptable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여서 당신의 제안이 있다는 정보하고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보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의 5가지 형식 구분 중에서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좀 눈여겨보고 왕성하게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무생물이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무생물 주어를 쓰는 그런 구분이 굉장히 영어다운 문장이 되는데, 뭐뭐 때문에 뭐뭐 했다라는 말을 무생물 주어 구문을 써서 표현할 때 이렇게 5형식 문장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force라는 동사 다음에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표현하는 투부정사를 넣어서 5형식 문장을 쓰는 건데요. 역시 이렇게 뭔가 영어다운 문장을 만들 때도, 달리 말하면 내가 가진 정보들을 영어다운 방식으로 결합할 때도 5형식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보의 효과적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투부정사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거 많이 익히셨을 텐데 여기서는 의미상 주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미상 주어라는 게 그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부정사에다가 누가 그것을 하느냐라는 어떤 정보를 결합할 때 의미상 주어라는 게 등장하는데, 문법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죠. 투부정사 앞에 for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서 그 누가 주체인지를 표현하는데, 거기 위에 두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특성 같은 걸 표현할 경우에는 for you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of you 이렇게 쓴다, 뭐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죠. 근데 그런 문법사항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That's very kind of you, but I can manag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한 뭔가가 굉장히 친절하다고 할 때 kind 다음에 of you 이런 말을 붙여서 당신이 친절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of you 다음에 to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 of you라는 것으로 누가 어떠한가를 표현할 수 있다, of you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편하겠죠. for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of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게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That's very kind of you, It's very generous of you, 이런 표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아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find out, 알아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네가 찾아봐라, 네가 답을 알아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런 문장을 쓰죠.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to know의 의미상의 주어 for me가 앞에 붙은 건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투부정사와 의미상의 주어, 그런 구문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형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누구한테 해당하는 얘기인지를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데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같이 묶어서 많이 배우죠.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온다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정보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다는 정보, 그 두 정보를 합하려면 전치사 by를 써서 by emphasizing one th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명사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존 문장에 어떤 정보를 추가할 때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주어로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문법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그것을 명사화 시켜서 주어 자리에 놓으려면 동명사를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IT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너한테 아주 잘 맞는다. 그런 말을 하려면 working in the IT industry, working in the IT company suits you very well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역시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것인데 원래 이론적으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를 명사로 보기 때문에 소유격이 오는 게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적격 me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괜찮다면 당신의 국적이 어딘지 궁금하군요.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역시 동명사라는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정보를 또 추가하려면 이런 식으로 목적격을 써서 말할 수 있다. 그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데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있죠. 분사 구문은 말보다는 글에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I'm crossing my fingers. 손가락을 이렇게 꼰다는 말은 뭔가를 희망한다든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사실을 희망하면서 기원한다고 할 때 hope 다음에 기원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cross my fingers 하는 사람이랑 호흡하는 사람이랑 같기 때문에 I'm crossing my fingers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호흡한다는 정보는 그냥 ing만 붙여가지고 앞 문장에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죠. 이게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분사구문이 글에 많이 쓰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또 추가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느낌이 있다고 말할 때 분사구문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말을 할 때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분사구문인데 역시 말을 할 때 활용한 경우죠.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을 할 때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혹은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내용과 내용을 연결하는 말을 쓸 때 되게 이렇게 분사구문의 형태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moving right along 이라고 얘기하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 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oving right along 같은 이런 분사구문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누구한테 뭔가를 설명하거나 하면서 적절히 연결하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사구문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치 정해진 관용 표현처럼 쓰기도 합니다. Having said that은 그 사실을 말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말을 했지만일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했으니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aving said that이 내가 어떤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추가할 때 연결해주는 말처럼 관용구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어떤 말을 했고 그 한 말에 덧붙여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할 때 having said that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을 내가 말을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이어가는 방식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로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사인데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야말로 새로운 정보를 결합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툴인데 처음 두 가지 예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면 되게 장황하고 초점을 잃은 문장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It's not the quantity but the quality tha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런 뜻으로 What's important is not the quantity but the quality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줄여서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내가 문장을 항상 그렇게
가장 간략한 형태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It's not the quantity라는 말을 뱉어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백트래킹을 하지 말고 뒤에 중요한 것은 뭐뭐다라는 that is important라는 말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붙여가지고 문장을 끝맺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추가하고 싶을 때 백트래킹을 하지 않으려면 관계사를 적절히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도 마찬가지죠. There were so many things 이렇게 문장이 이미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things를 수식하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바람직한 예에서는 비동사가 뒤쪽에 와서 so many things were going through my head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두 예처럼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관계사의 활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문장인데 앞에 나온 어떤 말을 문장 전체를 다시 받을 때 쓰는 which는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기억해두고 효과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치사인데요. 전치사야말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게 해주는 유용한 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면서 무엇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by saying that 이렇게 전치사 by 다음에 saying을 넣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축하를 해주는데 뭐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냐? Congratulate you 하고 on 다음에 그 내용을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을 해주는데 당신한테 제공을 하는데 무엇을 제공하느냐? with를 넣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를 내가 올바른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어떤 그런 사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툴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치, 화법 이런 걸 배우죠. 일치라는 것은 일단 시제의 일치하고 수의 일치가 있죠. 그래서 주어가 복수면 동사 부분도 복수에 맞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앞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했으면 그 일의 내용도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그치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시카가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입국할 거라는 정보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들었다는 정보를 결합할 때 내가 과거에 들은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I heard로 문장을 시작했지만 제시카가 비행기로 입국하는 것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아직 먼데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시카 will be flying in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I heard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카 would be flying in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법을 까다롭게 지킬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화법에 대해서는 화법 전환은 없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아마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직접 화법은 He said,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간접 화법으로 고치려면 의문문이니까 동사를 ask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의문문을 어순을 간접 의문문 형태로 바꾼 다음에 tomorrow는 지금 기준으로는 tomorrow가 아니니까 the next day 이렇게 바꿔야 된다. 자, 물론 맞는 말인데 이것이 어떤 법칙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 쓰는 사람이 그 문장의 내용이나 시간의 선후관계가 그냥 맞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법 전환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배우긴 했습니다만 어떤 법칙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써놓은 문장이 틀리지 않으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와 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because 같은 경우에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다 이렇게 하나의 절을 이끄는 말로 쓰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ecause가 이끄는 절 자체가 어떤 문장의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ust because부터 right까지가 does not make you feel right의 주어죠. 그래서 뭔가 옳은 것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항상 제대로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옳은 것을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은 that이라든지 because라든지 as, since 이런 말들만 접속사로 쓰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명사들도 있죠. 그래서 the way he communicated with his subordinates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부하 직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라는 하나의 절처럼 쓰인 거기 때문에 the way를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죠. 또 다른 예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을 as soon a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the moment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그 경우에 the moment 같은 경우는 어떤 접속사도 그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접속사처럼 문장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속사를 통해서 절을 만들고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을 눈여겨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의 기능으로서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그 정보의 세세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시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제는 말하자면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말에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완료 시제를 쓰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The exact time is not important 이렇게 써 있죠. 그 present perfect tense 그러니까 현재 완료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모르거나 정확한 시점을 말할 필요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 뉴스 헤드라인에 Ronald Reagan has died 하고 Ronald Reagan died 하고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Ronald Reagan has died라고 씁니다. 그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그 가족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투병을 하던 로널드 레이건이 사망했다라고 말할 때 has died라고 표현을 했죠. 현재 완료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이제 막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속보성이나 현재성을 중시하는 뉴스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사망한 것이 이제 막 밝혀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로널드 레이건 has died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이 사망한 다음 날 나온 신문에는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겠지만 만약에 지금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로널드 레이건 died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died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료 시제에는 우리가 캐치하기 힘든 뉘앙스가 숨어 있고요. has died와 died 사이에 존재하는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완료 시제를 활용할 때에는 이러이런 경우에는 내가 완료 시제를 써버릇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시점이 중요하지 않은 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완료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얘기할 때 Your English has really improved 이렇게 완료형을 써서 말할 수 있는 거죠. Nothing has changed.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완료 시제를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포지티브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주는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He says I may go there. 이 말을 과거로 바꾸면 He said that I might go there 이렇게 되겠죠. say의 과거형은 said고요. may의 과거형은 might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이 경우에는 그냥 might가 may의 과거형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고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그 과거형 조동사는 현재형 조동사의 과거형일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어떤 가정이나 정중함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궁금해할 것 같은 것들이 여기 있어 라는 뜻으로 Here are the things you might want to know 이렇게 얘기한 거죠. 궁금해하는 것은 현재인데 might를 쓴 이유는 혹시나 궁금해할지 모른다는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이라든지 정중함 그런 세세한 정보를 표현할 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고요.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뭘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I just did what someone else would have don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아마 했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would 다음에 했었을 것이라는 뜻에서 have done이라는 과거형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혹시나 뭐뭐 할지 모르겠다든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든지 이런 뉘앙스를 표현할 때 조동사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 있는 예문을 보시면 독일 팀이 우리 팀을 물리쳤다 라는 말을 수동태로 바꾸면 defeat의 목적어가 our team이니까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defeat의 과거분 사용이 쓰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by가 나온 다음에 능동형 문장의 주어인 Germany가 뒤에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고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은 같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같지 않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문장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Germany defeated our team이라고 얘기하면 Germany에 포커스가 가는 거기 때문에 독일팀 대단한데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 팀을 이기다니 독일팀 대단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Our team was defeated by Germany라고 하면 독일팀한테 지다니 우리 팀은 참 못났다. Our team sucks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 포커스는 주어 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다른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의 뜻을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에 보면 결승선이 눈에 보였다라는 말을 The finishing line came into sigh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The finishing line was see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보였다, 눈에 들어왔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The finishing line을 주어로 잡은 앞에 두 문장이 같은 뜻이고요. The finishing line was seen이라는 수동태를 능동형으로 바꿔서 I saw the finishing line이라고 한 그 세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포커스가 다르고 그 문장을 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쓸 것이냐 능동태를 쓸 것이냐는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냐,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주어 자리에 뭐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고 전치사 by가 오고 이런 사실들은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일 뿐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동태 문장과 능동태 문장이 주는 그 뉘앙스의 차이, 그 차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상대방한테 아쉬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We've decided to deny your request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요청이 거절되었다 이런 식으로 your request를 주어로 잡아서 뭔가 정중함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우리가 거절했다는 말을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는 주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정법인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문장 You wouldn't like me when I'm angry. 조동사의 과거형이 주는 뉘앙스가 중요한 것이지 if를 쓰느냐 when을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couldn't have done what I've done 이렇게 완료형이 두 번 오니까 좀 헷갈려 보이긴 합니다만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뭐뭐였다면 혹은 뭐뭐가 없었다면 나는 내가 이룬 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에 항상 따라다니는 동사로 wish가 있는데 저는 거기 wish는 특별한 동사가 아니다 라고 해놨는데요. 그 콜린 스코빌드 그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I wish I could do that 하고 그 밑에 The world is not always what we wish it to be 하고 같은 항목의 예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고 예문에 들어있죠. I wish 다음에 가정법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시한 분은 I wish I could do that의 그 could라는 조동사만 눈에 들어오실 텐데 그 두 번째 문장 The world is not always what we wish it to be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을 표현할 때 wish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I wish I could do that도 내가 그런 것을 소망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wish의 뜻 때문에 생겨난 문장이지 I could do that이 그 문장의 핵심인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원어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I can do that 보다는 I could do that이라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쓸 때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wish가 가정법에 쓰이는 어떤 특별한 동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어나고자 바랐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쓰는 그런 동사다. 그 두 번째 예문의 뜻과 첫 번째 예문의 뜻은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죠. 옳은 문장, 그른 문장을 가려내는데 문법을 너무 활용하지 마시고 정보를 잘 결합하고 또 어떤 섬세한 뉘앙스를 전달할 때 문법을 잘 활용해 보시라. 그거죠. 자, 그 두 가지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독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